대부법인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AMC, SPC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유일하게 채권을 결과적으로 활용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계약의 형태는 채무인수 계약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채무인수의 계약의 형태는 면책적 채무인수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동의를 요한다라는 전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채무인수 계약의 형태는 바로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계약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일반 분들이 결과적으로 채권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 아까 오늘 보강 수업을 하면서 그 옛날 유튜버 강의 중에 90%가 론세일 계약이고 10%가 채무인수 계약이다. 이거는 대법법 개정 전까지 그랬어요. 대법 개정 전까지는 그러했는데 개정 이후에는 반대가 됐습니다. 90%가 채무인수 계약이고 10%가 론세일 계약인데 이유는 간단해요. 론세일 계약을 하는 대상자가 그 전에는 대법법 개정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고 대법법 개정 이후에는 금감원에 신고되어 있는 대부법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바뀐 겁니다. 대부법인이 그러면 론세일을 그만큼 하면 되지 않나요? 우리 그 사이에 또 정책적으로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본적인 이자의 이율이 낮았고 거기에 따르는 정상이자에 따른 연체 이자율도 낮았기 때문에 전체 기한일 상실 이후의 연체 이자율이 6%가 채 넘지 않는 기간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죠. 그때 질권대출 이자율이 7에서 8%였어요. 그러니 어떤 채권을 사오면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질권대출 이자율보다 연체 이자율이 적어서 대부법인 입장에서는 역마진이 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론세일을 하면은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상태가 됐었어요. 지금은 연체 이자율이 9에서 10%까지 역마진 사태는 나지 않아서 론세일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 사이에 대부법인들이 많이 운을 받아서 오히려 론세일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빈틈을 파고든 게 바로 이 채무인수 계약이에요. 이 채무인수 계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인수 계약서를 제가 9세트로 놔뒀는데 요거는 입찰 참가 약정 및 이체들이 없는 위임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채무인수 계약서. 오늘 요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채무인수는 말씀드린 대로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이죠. 왜? 내가 왜 그 채무를 떠나야 돼? 그쵸? 근데 어쩌한 상황에서 그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 한번 채무인수 계약의 형태라는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에요. 쭈루루루루 진행되는데 어느 시점에 매각기일에 어떤 특정 매각기일에 C라는 사람이 임차를 했어요. 해서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받습니다. 1등을 했다는 소리죠. 1등을 했다는 소리예요. 원래 계약의 취지대로 가려면 이 C가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나서 내가 응찰한 금액이 1순위 근저당권자 범위 내에 응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C가 응찰을 갖고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나서 이 채권자 A를 찾아갑니다. 채권자니 제가 오늘 당신이 B를 상대로 한 이 경매 사건에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응찰을 받습니다. 제가 이 B의 채무를 인수해도 될까요? 이런 식의 요청을 했다고 쳐요. 채무를 인수해도 될까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럼 A가 그래요? C인 당신이 B의 채무를 인수하겠다고요? 그래요? 제가 승낙을 할게요 라고 했다고 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지금 상황을 계속 설명하니까. 그래서 채권자 A는 오케이, 당신이 B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제가 승낙하겠습니다 해서 이 C한테 뭘 주냐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승낙서를 줍니다.
쉽죠? 줬어요. 그리고 이 C는 이 채무인수 승낙서를 경매 법원에 매각허가 결정 전에 제출을 해요. 그러면 경매 법원은 인지를 하죠. 아, C라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으로 되었는데 이 사람이 결정을 확정하기 전에 이 A라는 채권자로 하여금 B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승낙을 받았구나 인지했죠. 원래는 이 절차가 빠지면 C가 응찰한 금액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적합한지를 허가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정한 다음에 대금 납부 결정, 현금 납부해 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이 채무인수 승낙서가 들어오면 민사집행법상 특별한 지급의 방법이라는 그 법조항을 따라서 실제로 이 대금 납부의 행위를 하지 않고 배당일을 한꺼번에 진행합니다. 뭐라고 진행하냐면 대금 납부 및 배당 기일 이렇게 한꺼번에 하루를 잡아버려요. 실제로 대금 납부의 형태를 지정하지 않아요. 법원 입장에서는 난 잘 모르겠는데 C가 응찰한 금액이 원래는 대금 납부를 통해서 채권자들끼리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이 응찰의 범위가 1순위 근저당 범위 내에서 이미 배당이 종결되는 형태이라고 한다면 A가 B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채무 인수를 하기로 한 승낙서가 들어왔으니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는 날로 대금 지급 납부를 별도로 명령하지 않고 한 날로 같이 잡아버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원장님, 이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선순위는 어디서 배당받습니까? 걔네는 현금으로 배당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이미 응찰하면서 입찰보증금이라는 현금 납부를 했죠. 그 입찰보증금 범위 내에서 선순위들을 대부분 가름합니다. 배당을 현금 납부할 배당은 배당들을 하고 대부분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이 날짜가 돼버리면 등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저 배당기를 기점으로 등기는 소유자 B에서 소유자 C로 바뀝니다. 원래는 말소 기준 권리였던 이 근저당 1번은 말소하고 전부 다 사라져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A가 돈을 받았어요. 변제를 받았어요. 배당에서 안 받았죠. A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이 근저당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뭐가 바뀌냐? 채무자 B였던 것이 채무자 C로 바뀌어요. 이게 채무주계예요. 자, 그러면 궁금증 둘.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뀐 이 상태의 등기 가지고 그럼 결국에 이 A는 언제 C로 하여금 돈을 받습니까? C는 소유권을 얻었죠. 근저당은 살아있지만 이 C가 은행에 가서 나 소유의 물건이 생겼어요. 대환 대출해주세요. 그래서 이 C는 소유를 갖고 있는 이 부동산에 들기에서 이 1순위 근저당을 타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서 이 1순위권자의 채권자 A를 지우고 다른 은행을 넣어서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대환을 하는 거고 이 은행에서 지급한 돈은 채권자 A에게 지급이 되면서 채권자 A는 거기서 배당을 받는 겁니다. 왜 C가 이런 계약을 할까요? C가 이 대환 치기 전까지 C가 든 돈이 얼마예요? C의 현금은 얼마큼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보증금 말고 C가 한 돈 든 게 있나요? 입찰 보증금 말고 C가 든 돈이 있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까지 취하면서 C가 든 돈은 응찰했을 때 입찰 보증금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럼 답은 하나죠. C가 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현금 자본이 적을 때. 나는 입찰 보증금만 가지면 이 물건의 소유를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C 입장에서 맞아요? 맞죠? C는 단 한 번도 돈을 쓰지 않았어요. 요때 응찰에서 최고가의 매수인의 지위를 득하는 그 순간에 입찰 보증금 말고는 지금까지 이 모든 형태가 오는 동안에 단 한 푼의 돈도 쓰지 않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계약의 유효한 효과는, 이 계약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자본이 적을 때. A는 전체 채무금, 자기가 채무를 원래 B가 갖고 있던 채무에 대한 전체 양이 100이라고 한다 한들 이 사람이 응찰을 얼마에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채무 100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A가 요구하는 약정금이 있을 거예요. 나 이만큼은 받아야 되겠어. B가 원래 나한테 채무를 100을 갖고 있었는데 나 최소한 50은 받아야 되겠어. 너 나한테 50 줄 거야? 그러면 승낙서 써줄게. 이미 여기서 그 딜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채무수요.